안녕하십니까. 122회, 125회 정보관리 1교시 문제를 담당한 120회 정보관리 기술사 조성준입니다. 이번 연도 3번의 기술사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치열하게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난 회차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필기 합격에 대한 어떤 초조함 등으로 다시 학습을 시작하기가 많이 망설여지는 시기일 텐데요. 이번 기출 문제를 분석으로 수험자분들이 다시 그 정상 리듬을 찾고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5회 그 정보관리 1교시는 그간 학원에서 많이 다루었던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바 언어를 다뤄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생소한 어떤 AWT 스윙 문제,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고전 문제인 WFQ, 웨이트 페어 큐 문제죠. 큐잉 그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G 토픽 관련된 SDR 등 이 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상당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 익숙하기에 이제 많은 분들도 작성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그 도식화, 가독성, 그리고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3단락이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정의, 이 정의는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하죠. 이 부분들이 이제 잘 작성이 된 게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제 그 친숙한 문제들로 채워져 있으면 그 문제 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있는 문제를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 문제에 희미하게 알고 있고 다른 수험생이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당시의 핵심 키워드가 가장 이제 도출이 가능한 문제를 선택하셔서 작성이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서 이제 시카스입니다. Security as a Service죠.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에 대한 부분인데 1단락에서는 이제 시카스의 어떤 등장 배경 키워드가 될 만한 온디맨드라든지 어떤 구독형 서비스, 그다음에 별도의 솔루션 설치나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용 측면에서 어떤 TCO 절감 이런 내용이 담긴 어떤 정의나 특징이 작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2단락으로는 이제 시카스에 대한 어떤 구성도와 거기에 따른 세부 서비스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구성도 같은 경우는 이제 CSP, SSP로 나눴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제 시큐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죠. CSP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이제 어떤 그 자사의 어떤 유저들한테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가 될 것이고, SSP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에 대해 제공하는 어떤 보안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레거시 시스템까지에서도 보안 서비스 제공하는 어떤 그러한 제공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나달락에서 클라우드 보안 협회에서 제시하는 12가지 어떤 보안 서비스나 솔루션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요 서비스는 보시면 바와 같이 별다른 건 없고 이제 기존의 어떤 보안 카테고리를 풍부하게 나열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어떤 그 풍부하게 작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암호화라든지 혹은 이제 모니터링, 그다음에 업무 연속성, 그리고 이제 재난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도 풍부하게 작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고득점 포인트로는 사실 이렇게 그 방금 말씀드렸던 2단락까지만 작성이 돼도 좋겠지만 이제 경쟁력 있는 답안을 위해서 이제 3단락을 작성을 해야 되겠는데 3단락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이제 카스비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카스비와 시카스에 대한 어떤 단수 비교를 표를 넣어도 좋겠지만 또 논리적인 연결을 위해서
어떤 시카스에 대한 단점을 강구로 제시하시고 이러한 이유로 카스비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작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시카를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클라우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각각의 클라우드에서 이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이제 관리라던가 이런 복잡성이 이제 상승하게 되는데 이거를 유저와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구성 시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겠죠. 그거를 이제 카스비가 중개를 해줘서 단일화시키는 단일 채널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으로 작성이 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학습을 하실 때는 어떤 클라우드 보안 책임 공유 모델이라든지 CSPM, CWPP도 함께 정리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동형 암호이죠. 요 동형 암호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모의고사, 그다음에 학술에서 많이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핵심 내용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없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서 어떤 이제 민감 정보라던가 혹시 프라이버시 문제를 원천 차단이 가능한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답안에 채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이 전략으로는 이제 특징, 그다음에 많이 보셨던 이제 동형 암호의 원리, 그다음에 유형을 작성하시면 좋겠는데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서킷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다중 도약 동형성, 그다음에 높은 난이도를 제공하는 격자 기반의 암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특징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형 암호의 원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던 그 구성도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밀키를 통해서 어떤 그 복호화 없이 이제 데이터의 어떤 결과값만 알 수 있는 형태로 이런 그 구성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구성도를 일반적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 동형 암호 유형을 이달락이 나로 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분 동형 암호, 준동형 암호, 그다음에 안전 동형 암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유형보다는 좀 발전 형태에 가까운 어떤 유형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완전 동형 암호에서 부트스트래핑이라던가 이제 스쿼싱 이런 키워드들은 반드시 언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고득점 포인트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동형 암호가 주목받는 이유, 암호화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분석 가능한 게 가장 주된 장점이 되는 이런 암호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락으로는 요거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락 활용 방안에 어떤 데이터 분석, 데이터 결합,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 결과만 확인이 가능한 어떤 그런 활용 방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우리 이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PET를 모의고사 문제로 많이 다뤄봤잖아요. 이 기술은 이제 동형 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PET도 3단락으로 제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바 언어의 AWT와 이제 스윙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자바를 다뤄보지 않은 저한테는 많이 생소했던 그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개념 정도 알고 있고 실효성이 있는 문제로 보여서 자신 있게 작성될 수 있는 별도의 문제를 이제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희미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이제 가독성이 이제 떨어지게 작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채점자분들한테 공감이 될 수 있는 어떤 답안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브노트에서 정리가 됐고 자신이 한 번 더 본 그리고 이제 키워드로 도출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선택을 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으로는 이제 개발자가 아닌 이상 이 문제는 이제 피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다음 이제 풀이 전략으로는 이제 AWT와 이제 스윙의 개요. 그다음에 이 단락에서는 패키지 그 가에서는 이제 패키지 계층 구성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비교 설명 나다에서는 이제 비교 설명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를 이제 두 가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WT 같은 경우는 초기 자바 1.0에 포함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네이티브 UI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위젯 툴킷이 있고, 스윙 같은 경우는 OS 환경의 의존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순수 자바 언어로 구성된 개발 툴킷이라고 작성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될 만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그 다음에 스윙 같은 경우는 순수 자바 언어로 구성, 요 키워드에 이제 밑줄을 그어주시고 확연히 차이가 나게끔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달락 가에서는 도시카를 이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패키지 계층 구성을 이제 도시카로 제시를 해봤는데 상당히 실전에서는 작성하기가 어렵죠. 다만 이제 보실 것 같은 경우는 AW 클래스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와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제 상속을 받는 반면에, 스윙 클래스 같은 경우는 J 컴포넌트에서만 이제 상속을 받는 어떤 그런 차이점만 조금 도시카로 보여주셔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사실 이제 나달라게 있죠. 비교표로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교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비교를 하라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물어본 이상 둘 간의 관계를 좀 조금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런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비교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달락에서는 이제 비교표를 작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점, 단점을 통한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득점 포인트로는 스윙의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하셔서 SWT 스탠다드 위젯 툴킷을 이제 작성을 해봤는데요. 어렵죠, 이렇게 작성하기가. 하지만 조금 그 스윙에서 이제 OS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어떤 컴포넌트 이용하지 못함으로써의 어떤 개발 복잡성, 이런 문제점들을 제시하시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클립스 환경에서 기반해서 제공하는 JNI,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한다. 이런 이제 그런 도시카를 조금 작성을 해주시면은 어렵죠. 이렇게. 예.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선형 자료 구조와 비선형 자료 구조 문제입니다. 출제 배경은 이제 알고리즘 문제가 이제 매 회차 꾸준히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자료 구조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풀이 전략으로는 개요, 유형, 유형 중에서 선형 자료 구조 유형, 비선형 자료 구조 유형이 있죠. 개요에서는 이렇게 1달러에 우리 자주 쓰는 포맷이 되겠죠. 이제 왼쪽에서는 이제 간단한 추상화를 그려주시고, 우측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개념을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료 구조의 유형, 선형에는 이제 배열 리스트 스택이 있고, 비선형에는 트리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이제 이달락에서는 저는 이제 각각의 이런 자료 구조를 도식화로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앞에다가 이런 트리 구조의 유형을 이제 트리 구조로 나타낸 것이고, 이렇게 이제 연결 리스트나 스택의 선형 자료 구조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도식화를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 가독성이 높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별화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고득점 포인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달락으로 각각의 유형별 알고리즘을 이제 도식화 작성으로 답안 차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달락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는데, 요 두 가지의 관계를 3달락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구조는 이제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 메모리 등의 어떤 적절한 활용 측면이 되어 있고, 알고리즘은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 절차인데 이제 문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속도 향상 측면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관점으로 이제 꼭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구조의 데이터 저장과 알고리즘의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서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알고리즘 문제는 이 정확하게 좀 적성이 되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상당히 공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학습 초반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메타버스. 그죠? 그 메타버스는 123회 정보관리 2교시로도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최근에 출제됐었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전 토픽이라고 볼 수 있는데 89회 때 관리 1교시로도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전 토픽인 반면에 이제 이게 이제 최근에 가장 부각이 되는 토픽이기 때문에 제출가 됐다고 예측이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트렌디한 게 토픽은 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지 1단락에다가 언급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특징 한 줄을 적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부각 내용에 대한 어떤 키워드 형태로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어떤 실시간 지속성 및 확장성, 어떤 이제 그 완전한 기능 경제 체계, 혹은 이제 기존의 플랫폼을 초월한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그런 특징들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달락 구성도는 익히 알고 있는 이제 그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 라이프 로깅, 뭐 미러월드, 이제 가상현실, 버추얼 같은 이 네 가지 요소와 그다음에 요거 기반이 되는 어떤 핵심 기술 요소를 나타내는 구성도를 조금 작성해 봤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MEC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MEC하게 이제 그룹핑을 해서 다양한 기술 키워드를 작성하는 게 어떤 고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 기술 요소가 있는데 XR,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렇게 네 가지 그룹핑을 통해서 세부 기술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 기술 요소들이 맨 우측에 나열이 되면은 가장 보기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단락 제시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가상융합 경제발전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상융합 경제발전 전략은 역시 그 123회에 출제된 이력이 있는데요. 3대 전략, 12대 추진 과제를 좀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이제 그 NFT와 메타버스를 연계한 어떤 수익 창출 가능한 생태계를 3단락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기술 요소에 보시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 요소도 이제 넣어놨는데요. 이 NFT를 통해서 가치를 이제 수익 가능한 가치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핵심 기술 요소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NFT와 연계한 3단락을 작성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와 역정규화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으로만 본다면 아까 설명드렸던 AWT와 이제 스윙처럼 두 가지를 설명하는 문제인데요. 정규화와 역정규화는 이제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만큼 이 마지막 강글, 어차피 이제 3단락 마지막 강글에 개발 특성 혹은 환경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 어떤 이런 강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하게 될 수 있는 2단락에서는 각각의 장단점을 풍부하게 작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단락에 이제 정규화 프로세스 및 장단점, 그다음에 역정규화 프로세스 및 장단점 이렇게 가나로 이제 각각을 나눠서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프로세스가 나오고 밑에 이제 장점, 단점 이렇게 작성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화 장점으로는 이제 일관성, 무결성 이런 키워드가 나와서 이제 이런 게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중복이 없이 있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저장 공간의 효율화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빈번한 조인 연산이 이제 증가하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조회하는 SQL 문제에서 이제 조인이 많이 발생해서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다음에 역정규화에 대한 장점으로는 데이터를 이제 중복 호영 이런 키워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빠른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고, 반면에 이제 조인 비용이 감소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갱신, 삽입 비용이 높아질 수가 있고,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점, 단점 이렇게 각각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득점 포인트로는 어떤 사례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어렵겠지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매각 일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매각 일자에 대한 결정자에 대한 어떤 매각 장소와 매각 시간에 대한 어떤 그 함수 종속성이 존재해서 2차 정교를 한번 보여주시고 2차 정교를 했는데 성능 저하에 대한 어떤 예방을 위해서 이제 다시 반정교를 하는 그런 간단한 사례를 좀 보여주신다면 좋은 점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DB 도메인은 특히 이제 정교 관련 문제를 꾸준히 출제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정교화 문제, 풀이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조차도 이제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한 토픽 자체를 깊이하기보다는 기본 개념 중심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풀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은 가져가셔야 되는 것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피하지 마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7번째 문제입니다. 데브옵스. 이것도 이제 기본 토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술사 초반에 공부를 하시면 많이 접해 볼 수 있는 이제 키워드가 그 토픽이 되겠죠. 실제 배경으로는 이제 기업에서 개발 부문의 비즈니스 변화와 그다음에 운영 부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해 핵심이 되는 어떤 데브옵스 지식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제 개발 부분과 운영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일로를 이 데브옵스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개요에 대해서는 좌측에 이제 간단한 추상화된 도시카를 보여주시고 우측에 이제 실제 정의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개발과 IT 운영 사이의 의사소통, 핵심 키워드가 되죠. 이런 키워드가 나와야죠. 의사소통, 협업, 융합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종교로는 방법론이거나 이제 문화 좀 큰 관점으로 이제 종교로를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어떤 CI/CD라던가 그다음에 여기 파이프라인 형태이기 때문에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돼야 되겠죠. 이런 키워드들을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달락 나에서 데브옵스 구성 요소로 실제 프로세스 사용하면서 자주 쓰이는 어떤 도구들 있잖아요. 자동화 도구. 그리고 이제 슬랙이라던가 트렐로, 개발로서는 이클립스, 이런 프로젝트 관리 젠킨스라든가 이런 그 자동화 도구들을 조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은 이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에서 운영까지 이렇게 작성을 나열을 해주시면서 이쁘게 추상화된 도시카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득점 포인트로는 많이 알고 계시는 데브셉옵스를 작성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데브셉옵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데이터옵스라든가 ML옵스라든가 이렇게 이제 파생 토픽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적당한 것들을 선택해서 물론 강글을 이제 작성해 주셔야 돼. 그거를 쓰는 이유에 대한 강글을 먼저 작성해 주시고 해당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는데 데브셉옵스를 통해서 이거는 좀 다른 관점이겠죠. 데브옵스보다는 이 초기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조금 고려를 해서 향후 이제 운영 단계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제 부채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이제 그 보안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구현을 하게 돼서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이제 어떤 비용들을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들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8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MEC입니다. 이 MEC는 이제 IT 경영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제 토픽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 될 수 있겠고, 이것도 이제 101회 때 컴시형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 정의는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요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기술사 과정에서 주간 모의고사를 보고 멘토님한테 이제 멘토링을 받을 때 자주 듣게 되는 이제 토픽 명이 되겠습니다. 3단락표 작성 시에 이제 MEC하게 그룹핑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의처럼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상호 배타적이고
이런 부분 상황 벡터적인 게 총합으로는 전체를 이루는 전략 분석 기법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락으로는 이제 좀 작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히려 그 MEC를 위한 로직 트리 기법을 작성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그 프레임워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 형태로 나눠서 이제 답안을 제시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7S라던가 5포스, PDCA, CPND 이 형태로 이제 MSC를 이용한 프레임워크를 도식화 형태로 제공을 하셔서 작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득점 포인트죠. 아직 안 나온 게 있습니다. LISS죠. 근데 MEC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LISS를 반드시 언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단락에서는 이렇게 비교 형태로 나오시면 좋겠죠. 적용 핵심으로 MEC는 중복 없고 빠짐없이 분석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LISS는 리스죠. 상호 중복되지 않고 각각의 합이 전체가 되지 않지만 중요한 의미를 명확히 분석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9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토픽도 이제 부단 연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새로운 양자 관련 기술은 이제 기사나 논문 등에서 나오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새로운 기술, 양자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면 조금 반드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제 배경으로는 이제 양자 컴퓨팅 발전으로 기존 암호 체계가 붕괴될에 대한 대안이 되는 포스트 양자 암호에 대한 지식 이해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제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 배경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등장 배경은 이제 양자 컴퓨팅, 쇼 양자 알고리즘이라든가 글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기존 그 RSA나 ECC 같은 어떤 기존의 대칭키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그런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그래서 그의 대안이 되는 차세대 암호 알고리즘으로 이제 양자 내성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제 포스트 양자 암호라던가 양자 내성 암호라든가 동일한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으로는 양자 암호의 개념도 이제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드시 나와야 되는 양자 암호 유형 5가지는 나와야 되겠죠. 무조건 나와야 되죠. 다변수 기반, 코드 기반, 격자 기반, 그다음에 아이소제닉 기반, 그다음에 해시 기반, 이 5가지. 두음으로도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이제 고득점 포인트로는 양자 암호 통신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그 QKD죠. QKD와 연계한 융합 전략을 3단락으로 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의 어떤 PQC뿐만 아니라 양자 암호 통신인 QKD까지 이거는 이제 양자 분배 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물리적인 어떤 양자키 분배 장치들도 같이 써서 양자 컴퓨터 위협 대응을 위한 어떤 표준화를 이루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3단락을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 10번째 문제입니다. 웨이티드 페어 큐잉 문제죠. 차등 트래픽 서비스에서 이제 QoS 제공 핵심 기술이죠. 큐잉 관리 기술로 이제 그 중에서도 큐잉 관리 스케줄 중에서 가장 심화된 문제로 이제 출제를 한 건데요. 이 문제는 이제 100회 때 이제 컴퓨팅 1기시로도 출제되는 고전 토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그 최근에는 다뤄지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반드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필요성이 조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프라이어티 큐라던가 커스텀 큐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프라이어티 큐는 이제 스타빌레이션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고, 커스텀 큐 같은 경우는 이 QoS 서비스의 핵심의 기술이기 때문에 트래픽 서비스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어떤 차별화를 줄 수 없는 가중치 측면에서 이런 WFQ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WFQ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이제 개념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달락에서는 이제 스케줄링을 간단한 예시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이런
패킷이 있습니다.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패킷이 클래스 2에 비해서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도식화된 거 그림을 보면은 요거를 이제 가상 패킷으로 줄여서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이 IP 프레시던스, IP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이런 공식을 통해서 가상 패킷 크기를 만듭니다. 기존 실제 크기가 이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IP 프레시던스가 5죠. 5고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0이죠. 그래서 각각의 가상 패킷 사이즈를 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와 있으면서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가상 패킷 사이즈가 3이 되겠고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0이기 때문에 그대로 2가 되겠죠. 그래서 WFQ 적용 전에는 이렇게 시험 클래스의 어떤 P1만 먼저 수행이 되고 나머지는 C2가 운영이 되는데 적용 후로부터는 이제 균등하게 이제 패킷이 처리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기준이 되는 거는 여기 스타트 타임이랑 피니시 타임이 있는데 이 피니시 타임이 먼저 끝나는 게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P1 그다음에 클래스 2의 P1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P2가 이제 클래스 2의 P2가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클래스 2와 P3와 클래스 1의 P2를 비교했을 때 피니시 타임, 종료 시간이 이제 클래스 1에서 먼저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 1의 P2가 패킷 2가 두 번째 패킷이 이제 처리가 되는 어떤 그런 처리를 흉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득점 포인트로는 이제 3단락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3단락을 제시하기 상당히 어렵죠. 굳이 이제 작성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이제 그 WFQ 같은 경우는 4096개의 어떤 클래스를 두어서 처리를 하는 반면에 여기 이제 복잡성이 너무 높잖아요. 거기에 따른 복잡성 문제를 해결한 이제 CB WFQ 스케줄링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일 드롭과 병행해서 그 WRED를 사용해서 글로벌 동기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것은 이제 63개의 그 파이퍼 Q를 아까는 4096개를 쓰는 반면에 이 CBWFQ는 63개를 쓴다. 그래서 이제 복잡성이 훨씬 더 단순해지는 그런 문제점 극복 방안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11번째 문제, 5G 특화망이죠. 문제는 이제 가장 최근에 모의고사 102회 2교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제인 만큼 좀 학습이 되셨다면 어떤 그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심으로 잘 작성이 돼서 좋은 점수를 이제 받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출제 배경으로는 먼저 이제 소규모 5G망을 통해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죠. 이거를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화망 정책을 발표를 해서 출제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5G 관련 토픽은 역시 양자 컴퓨팅처럼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 신기술이나 어떤 이제 정책이 나오면은 반드시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전자신문이나 주기동을 통해서 꾸준히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풀이 전략으로는 이제 특징, 특화망 구조, 구축 주체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특화망 특징으로는 이제 5G는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소규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이 소규모로 제공하다 보니까 투자 비용도 공중망에 비해서 성격히 소규모 투자로도 구축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특징으로 제시하면 좋겠고요. 구조에 대해서 구성도 같은 경우는 구축 주체를 기반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떤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에서 이제 특화망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구성도로 갖고 있는 자료를 조금 이제 단순화시켜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기부터 이동통사 국사가 있고 이제 그 실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한 망이 있는데 그 타입 1, 타입 2, 타입 3가 있죠. 타입 1은 이제 수요 기업이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타입 2는 수요 기업이 이제 기간 통신 사업자로 등록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타입 3는 이제 제3자가
기간 통신 사업자로 등록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타입 1 같은 경우는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를 이 통사에 대해 먼저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무선망을 구축을 해서 제공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타입 2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논리적인 분리를 통해서 일부 이제 구축을 통해서 제공하는 유형이 되어 있고, 타입 3는 아예 제3자가 되어 있죠. 유통사 그 통신망을 이용해서 구축하는 어떤 그런 솔루션을 이제 도식화하였는데요.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서 작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고득점 포인트는 5G 특화망 이제 4가지 핵심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주파수 공급 대역, 공급 방식, 이용 대가, 그다음에 심사 기준 절차 등을 이제 답안에 작성을 하면 좋은데 전부 다 작성을 하기는 어렵죠. 이제 저는 이제 3단락에는 이제 주파수 공급 대역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제 이렇게 암기 기반으로 작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전에서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 특화망을 통한 기대 효과를 조금 작성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특징에서 보시면은 소규모로 이제 구축이 되다 보기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를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3단락을 도식화로 가져가셔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SDR, 소프트웨어 디파인 레디오인데요. 이것도 이제 SDR은 사실 이제 4G나 5G 관련된 네트워크 토픽 문제가 많이 나왔던 시절에 기술 키워드로 많이 활용했던 토픽입니다. 실제 배경으로는 이제 다양한 무선 환경에서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 확산으로 이에 대한 기반 기술인 SDR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제를 했다는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출이 되지 않았던 문제지만 이제 커그니티브 레이유라고 할 때 이제 무선 인지 기술과 더불어서 5G 핵심 기술 토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이 전략으로는 이제 이게 세부 네트워크 관련된 토픽이기 때문에 세부 네트워크 기술을 키워드로 답안 작성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어차피 소프트웨어 정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벤더 종속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다양한 국제 규격을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로 표준화하겠다라는 내용 중심으로 조금 작성이 되면 좋겠는데요. 특정으로는 역시 이제 상호 운영성 측면 혹은 재구성 능력 측면, 그다음에 저전력 소모 측면, 이런 식으로 조금 작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와야 될 거는 이제 DSP와 FPGA죠. 이제 이 DSP와 FPGA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가능한 하드웨어 이제 SoC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무선 주파수를 물리적인 무선 주파수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해서 다시 재구성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신호를 보내주는 어떤 이런 기반 시스템 구성도를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DSP나 FPGA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꼭 작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제 프로세싱 엔진 측면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레디오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닌지 사실상 관련된 네트워크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ADC나 DAC 어떤 필터링 같은 부분까지도 다 어떤 소프트웨어 정의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소프트웨어 처리를 위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그런 것까지 다 언급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부분만 1교시 형태로 이제 작성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기술 요소로도 어떤 시스템 유연성 측면, 어떤 개방형 구조 측면, 혹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측면으로 가볍게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고 작성이 되면은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단락으로는 이제 인지 무선 기술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 많이 5G 핵심 토픽으로 많이 사용했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쉬고 있는 어떤 유유 주파수 채널을 찾아서 이렇게 유유 채널 이동하면서 통신을 하는 어떤 지능적인 무선 주파수 인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같이 3단락으로 작성이 된다라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그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입니다. 이 문제 역시 이제 그 소공에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토픽이죠. 동시에도 가장 또 이제 중요한 토픽, 그만큼 이제 중요한 토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에 대한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 또는 통제에 대한 핵심으로서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출제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형상 관리 토픽은 기출뿐만 아니라 다수 기출에서 많이 나왔었고 모의고사 혹은 합숙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죠? 이 프로세스, 기준선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서브노트에서 아무래도 이제 프로세스는 두음으로 이제 식통 감기 혹은 이제 기준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기본 설시 재운으로 많이 암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토픽은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지 않는다면은 두음만 생각이 나고 이제 풀 네임이 기억이 안 나서 시험 시간에 상당히 이제 괴로운 경우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 당시에 그런 상황이 발생들어도 절대 고민해서 시간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당히 작성하셔서 다음 문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떤 기술사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형상관리 문제를 끝으로 관리교시 문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기출 문제는 어떤 심화된 형태로 또는 컴싱 문제와 이렇게 교차 형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학습 초반 본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정리하셔가지고 본 과정이 시작돼서 실제 학습 시에는 많은 시간이 절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126회 시험을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하셔서 반드시 합격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KPC 심화반인 저희 공간반에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